서울의 번화가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날이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정민우, 49세의 성공한 사업가는 7살 된 양자 준서의 손을 잡고 강남의 번화가를 거닐고 있었다. 준서는 밝은 얼굴에 순수한 미소를 지닌 착한 아이였다. 민우는 아이가 겨우 3살 때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입양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민우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이 아이에게 쏟아부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결핍을 보상받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들은 막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준서는 반쯤 녹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갑자기 준서가 멈췄다. 둥그런 눈이 커지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길 건너편으로 뛰어갔다. 길 건너편 대형 쇼핑몰의 오래된 벽 옆에는 한 여인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금이 간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그녀가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준서가 그녀에게 달려가 안기며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는 엄마가 여기 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여인은 마치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고 마른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니야, 착각이야.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난 아이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떨리는 손이 아이의 어깨에 닿았다. 그 접촉은 불안하면서도 갈망이 가득했다. 마치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였음을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때 민우가 뛰어와 서둘러 준서를 여인에게서 떼어냈다. 준서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목에 걸린 오래된 팔찌를 꽉 쥐며 속삭였다. 아빠, 틀린 게 아니에요. 엄마 머리 냄새가 기억나요. 여인은 깜짝 놀라더니 정신이 든 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작은 몸이 붐비는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왜 이렇게 조여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과거의 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았다. 비록 자신이 이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이후 거리 전체가 정적에 빠진 듯했다. 만약 단순히 아이가 낯선 사람을 엄마로 착각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준서의 그 안김과 엄마라는 부름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 그리움이 오랫동안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민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시선은 구걸하던 여인에게 향했다. 그녀는 공포가 아닌 감정에 떨고 있었다. 어떤 기억이 그녀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도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다. 아니요, 전 아이를 모릅니다. 정말로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고 다시 찾은 듯한 감정이 뒤섞인 채 터져나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네 아이가 거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지? 혹시 실종된 아이 아닐까? 몇몇은 멈춰서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민우는 그저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뒤엉켜 있었다. 준서가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어머니를 안아보고 위로받고 모든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아이의 눈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들의 침대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준서는 베개를 안고 눈을 크게 뜬 채 울지는 않았지만 잠들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내가 잠들도록 도와줬어요. 엄마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 잘 자.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그 여잡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민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마음속에 어렴풋한 두려움이 생겨났다.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오게 된 여정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다.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아이의 과거와 용감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민우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평소처럼 준서의 웃음소리도 민우가 저녁 식사를 위해 아이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준서는 소파 한쪽에 움츠린 채 베개를 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놓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거리에서 만난 방황하는 여인과 준서의 갑작스러운 안김이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맴도는 것을 알았다. 준서는 민우가 3살 때 입양한 아이였다. 당시 아이는 보육원에서 왔을 때 마르고 말이 없고 영양실조와 경미한 정서장애 징후를 보였다. 그때 민우는 겨우 28세였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사업은 막 성공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우에게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처음 아이의 눈을 봤을 때 느낀 이상한 유대감이었다. 함께 지낸 4년 동안 그는 준서에게 사랑, 교육, 여행, 그리고 부족함 없는 생활 등 최고의 것들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과거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우는 음식을 방으로 가져와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았다. 준서야, 아직도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슬퍼?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아빠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잠시 후 준서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는 그분이 엄마라는 걸 알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봤을 때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오래된 방, 엄마가 저를 재우던 목소리, 엄마와 제가 같이 했던 팔찌도 기억나요. 엄마 것은 빨간색이고 제 것은 파란색이었어요. 엄마는 그것이 우리 모자의 팔찌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재울 때마다 엄마는 그것을 만지며 나중에 네가 크면 왜 이게 끊어졌는지 이야기해 줄게라고 했어요.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고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 같지 않았다. 준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팔찌는 보육원에서 아이와 함께 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당시 수녀들은 아이가 문 앞에 남겨졌을 때 이미 손목에 그것을 차고 있었다고 했다. 민우는 그것을 기념품으로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기억의 조각일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보육원에 전화했다. 기록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의 이름, 입양 날짜,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이의 친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어느 이른 아침에 버려졌고 서류도 없고 메모도 없었으며 팔찌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 당국에 보고했지만 아무도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었나요? 누구를 불렀나요? 특이한 점은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첫 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엄마를 부르곤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정보는 민우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엄마를 불렀다.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사람을 시켜 구걸 장소 근처 상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 중고 의류 상점이 거의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만진 후 비틀거리며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민우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여인이 작은 물건을 떨어뜨렸다. 오래된 손수건, 한쪽 구석이 찢어진 청록색이었다. 민우는 사람을 보내 현장 근처 노점상들에게 물어보게 했다. 한 음료 판매상이 즉시 손수건을 알아봤다. 네, 이건 이현숙 씨 것이에요. 그녀는 정말 가난해요. 길거리에서 자고 제게 물을 달라고 하곤 해요. 항상 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습관이 있어요. 그녀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지 않고 구걸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녀가 아직 이 근처에 있나요? 민우가 급하게 물었다. 네, 있어요. 보통 밤에는 저 뒷골목 버려진 주차장에서 자요.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열이 나기도 했어요. 이현숙.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이름이 생겼다. 민우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은 마치 기억 속에서 온 희미한 부름처럼 울려 퍼졌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을 열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운명이 조용히 잃어버린 어떤 것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려는 것인지. 다음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당일의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계약, 주식, 비즈니스 전략이 없었다. 대신 국어라는 여인의 놀란 얼굴과 이름 모를 이상한 눈물이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만남, 아이의 몇 초간의 감정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지난 4년 그가 쌓아온 신념에 금이 가게 했다. 무언가 있었다. 그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오전 9시경 민우는 낡은 주차장, 저렴한 여관 뒤에 있는 버려진 땅 앞에 나타났다. 그의 비서는 이곳이 이현숙을 포함한 노숙자들의 정기적인 거처처임을 알아냈다. 이른 아침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무너진 벽 구석에서 그는 오래된 스웨터를 입고 몇 개의 판지로 덮인 채 웅크리고 있는 형체를 보았다. 여인은 발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여전히 그 얼굴이었다. 야위었지만 분명했다. 당신이 이현숙 씨입니까? 민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리에 두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옷자락을 당겨 가슴을 가렸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그 아이에 대해. 그의 이름은 준서예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돌아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다. 단지 선풍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죠? 저를 자기 엄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마른 손으로 목 뒤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이름이 정말 이현숙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따랐어요. 당신은 과거에 대해, 가족이나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단지 제가 팔찌를 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잠을 잘 때마다 울음소리, 작은 방, 생강쿠키 냄새를 꿈꿔요. 민우는 숨이 멈췄다. 생강쿠키. 준서는 생강쿠키를 매우 좋아했다. 비록 민우가 절대 사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항상 엄마가 만들어줬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출산한 적이 있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종종 아이를 안고 재우는 꿈을 꿔요. 저는 잘 자,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이곤 해요. 그리고 꿈에서 울어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닦았다. 찢어진 소매가 먼지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분명해졌다. 그날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심장은 그 아이를 알아봤어요. 민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그는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인은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복잡한 이야기를 지어낼 정도로 명석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건강검진, 기억력 검사, DNA 샘플 채취를 위해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거부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고 고개만 숙였다. 만약 제가 정말 그 아이의 엄마라면 다시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조차도 자신이 진실을 얼마나 듣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그는 이현숙을 여관 근처의 작은 의료센터로 데려갔다. 초기 검사 결과 그녀의 머리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었고 가벼운 뇌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기억 상실의 징후가 있었다. 그때부터 민우는 조용히 DNA 검사 절차를 시작했다. 머리카락 샘플, 혈액 샘플, 가장 정확한 절차를 따랐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결과가 양성이라면 그가 몇 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친모가 있고 그 어머니는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음성이라면 그는 아들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었다.
어느 결과든 그는 잠을 못 이룰 것이다. 3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고 민우의 이름이 분명하게 인쇄된 흰색 봉투 안에 있었다. 민우는 봉투를 손에 들고 차 안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단 한 번의 개봉으로 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다. 흰 봉투는 민우의 손에서 무게감 없이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들어있었다. 안도감으로 또는 공허함으로. 차는 여전히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천장등은 노란빛을 내리 비추었다. 민우는 거의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DNA 분석 결과라는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이는 억 단위의 회의에서도 차갑게 대면했던 직접 생사가 달린 계약을 협상했던 사람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사업이 아니었다. 이건 진실이었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그는 종이를 꺼내 기술적 매개 변수와 메모를 지나 맨 아래줄 굵게 인쇄된 명확한 문장에 도달했다. 두 DNA 샘플 간 모자 혈연 관계 없음. No maternal biological relationship with the two samples 없음.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또 한 번. 혈연 관계 없음. 이현숙은 준서의 친모가 아니었다. 민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결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들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이미 잠들었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벽을 향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민우는 준서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현숙을 만난 이후 아이는 혼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식욕이 없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밤에는 자주 깨어 꿈에서 엄마를 부르곤 했다. 민우는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이가 일어나 앉았다. 눈가가 붉었다. 아빠, 왜 아직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민우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다. 그는 진실을 말했어야 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그 순진한 눈을 보니 마치 기적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빠가 좀 더 알아보고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는 베개를 안고 작은 고양이처럼 어둠 속에 얼굴을 묻었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이현숙이 치료 중인 의료센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얇은 재킷을 입고 여전히 버림받은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다. 민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요. 꿈에서만 본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슬펐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진짜 아이를 잃은 것처럼 아픈 걸까요? 민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생물학적 증거는 없지만 그녀의 마음속 감정이 종이 위의 어떤 결과보다도 더 믿음직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귀가하는 길에 민우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그는 서류가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머리카락 샘플은 제 비서가 의료 전문가 없이 채취했습니다. 혹시 샘플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화 너머의 사람은 다소 놀란 듯했지만 대답했다.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직접 감독하에 혈액 샘플을 다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즉시 동의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이현숙을 데리고 가서 전체 절차를 다시 밟았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고 그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결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따라갈게요. 두 번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만약 그녀가 정말 친모가 아니라면 왜 준서가 일치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방, 자장가, 팔찌, 그리고 생강 쿠키 냄새까지. 혹시 아이의 기억이 투영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진실 조작한 것일까? 그리고 작은 단서가 갑자기 나타났다. 민우의 비서가 옛 입양 서류를 다시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긴 사람의 서명이 당시 직원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서명은 흘려 쓴 비체였고
신분증 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었다.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이름 없는 낯선 사람이었다. 보육원 문 앞에 아이를 놓고 간 사람.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 이제 민우는 준서의 입양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정체불명의 여인, 준서를 데려온 사람이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현숙은, 이 거리에서 버려진 여인은 단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조작의 희생자인지? 두 번째 DNA 검사 결과가 그 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우는 이제 진실이 때로는 숫자에 있지 않고 가슴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사업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직감이 이 사건에 극도로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뿌리까지 추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날 아침 그는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매일처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슈퍼히어로나 자동차가 아니라 나무로 지은 작은 집, 열린 창문, 앞마당에 낮은 식물들, 그리고 고양이 무늬가 있는 앞치마를 입고 문 옆에 서 있는 여인을 그렸다. 준서야, 이게 뭐니? 아이가 고개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살던 집이 기억나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에서 여러 번 봤어요. 향기 나는 식물들이 있었고 엄마는 그걸 따서 제 목욕물에 넣어주곤 했어요. 또 기억나는 게 있니? 비가 오던 날 엄마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엄마는 절 꽉 안고 있었고 누군가 왔어요. 엄마가 소리쳤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민우는 멈췄다. 그 기억은 꿈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는 그림을 건축업계 친구에게 보내 어떤 스타일의 집인지, 어떤 지역에 있을 수 있는지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3일 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묻어났다. 80% 확신해. 내 아들이 그린 집 스타일은 영동 지역의 농업용 임시주택 형태야. 집 앞의 식물은 들깨인데 사람들이 약용으로 쓰는 야생 허브야. 고양이 무늬 앞치마는 아마도 옛날 보기 의류 공장에서 나온 흔한 디자인일 거야. 내 말은 출처를 추적할 수 있을지 묻는 거지? 현장 조사를 한다면 가능할 거야. 내 친구 중에 X도 민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농촌 지역 주택 기록을 담당했었어. 사진을 보내줘. 찾아달라고 할게. 일주일 후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 강원도 양구군 로현면에서 그림과 거의 똑같은 집을 찾았다고 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집은 이미 버려져 있었다.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현숙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혼자 살았으나 5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한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웃들은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했고 그 후 어머니와 아들 모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현숙, 노숙자 여인의 이름과 같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민우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집은 작은 언덕 뒤에 숨겨져 있었다. 목재는 이미 썩고 함석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지만 여전히 옛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들어가자 이상한 느낌이 전신을 감쌌다. 마치 누군가의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작은 방에서 그는 오래된 양철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몇 가지 아이 물건들, 낡은 소년용 스웨터, 기가 찢어진 봉제 인형, 그리고 반쪽짜리 빨간색 팔찌가 있었다. 팔찌는 준서가 차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다. 그의 온몸이 차가워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물건을 기억의 파편처럼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는 팔찌를 가지고 돌아와 준서의 것과 비교했다. 두 개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검사가 필요 없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가 정확한 집을 그리고 들깨 냄새를 기억하고 반쪽 팔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먼 산촌에 숨겨진 나머지 반쪽과 일치한다는 것은 진짜 기억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DNA 결과는 모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온 것일까? 이제 민우는 단순한 실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원 도용, 위조된 서류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받았다. 민우 씨 맞으세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4년 전 봉화보육원에서 근무했던 의료 직원이에요.
당시에는 퇴직했었지만 최근에 인터넷에서 당신 소식을 보고 옛 일이 생각났어요.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와서 맡겼어요. 당시 아이는 열이 있었고 입에선 엄마 연숙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는 가족처럼 보이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민우는 굳어버렸다. 이연숙의 아이를 데려간 낯선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모자를 갈라놓았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추가 정보를 전했다. 방금 알아냈는데 이연숙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4년 전에 잘못 사망 신고된 기록이 있어. 이유는 실종되어 아무도 찾지 않아서 지역에서 사망 신고를 했어. 하지만 시신도 없고 법의학적 확인서도 없어. 이상하지 않아?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당혹감만이 아니라 분노도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어머니를 실종시켰고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했다. 그리고 아마도 준서는 납치되어 신원이 바뀌고 과거가 감춰진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DNA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민우는 준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조차 믿지 못하는 채 세상 한가운데서 조용히 살아가는 여인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여정은 단지 한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잊어버린 한 사람에게 신원을 돌려주는 여정이었다. 민우는 강원도에서 온전한 빨간 팔찌를 들고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 분노, 불안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한 번도 이렇게 얼음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었다. 표면에는 한 번의 포옹, 아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신분도요, 실종, 기만의 미로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4년 전 준서를 입양했던 봉화 보육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책임자는 나이든 수녀였고 꽤 우호적이었으나 그가 오래된 기록을 언급하자 그녀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그 케이스는 약간 특이했어요. 사실 아이가 왔을 때 신원을 확인할 사람이 없었고 출생증명서도 없었어요. 저희는 버려진 아이 임시 보호 절차를 따랐고 보육시설로 이관했어요. 당신이 입양하러 왔을 때 서류는 관청의 승인으로 이미 합법적이었어요. 당시 누가 아이를 받았나요? 확인해 볼게요. 수녀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오래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잠시 후 그녀는 접수자 부분의 글자를 가리켰다. 조은정, 자원봉사자. 은정 씨는 짧은 기간 동안 여기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수녀는 서류를 보다가 덧붙였다. 당시 그녀는 사찰 앞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데려온 후 바로 떠났어요. 조은정,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민우는 모든 서류, 특히 은정의 서명이 있는 접수 양식의 사본을 요청했고 즉시 그녀의 행방을 찾도록 지시했다.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다. 조은정은 이현숙의 옛집 근처 양구군 병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불명확한 사건 이후 그녀는 갑자기 사직하고 서울로 이사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났던 여자, 아마도 그녀가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데려간 사람일지도 모른다. 민우는 은정의 현재 주소를 찾도록 했다. 오래된 인맥을 통해 그는 마침내 통인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임대방을 찾아냈다. 그날 오후 그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했다. 문을 연 것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순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고생한 흔적이 있었다. 그를 보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누굴 찾으세요? 조은정 씨신가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 팔찌 반쪽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 은정의 얼굴색이 변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목을 조른 것처럼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며 반 발자국 물러섰다.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현숙이라는 이름은 아시겠군요? 은정은 셔츠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잠시 후 그녀는 민우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얼굴을 돌렸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는 관련 없어요. 관련 없다고요? 당신은 강원도에서 서울의 보육원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주워왔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를 친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 아닌가요? 전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도 납치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치 벽에 몰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모든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당시 저는 지역의료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던 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 여성을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의식이 없었으며 신분증도 없었고 어린 아들만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두 모자를 돌봤어요. 아이는 엄마 연숙이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당시 병원은 너무 붐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녀가 유랑민이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 후 그녀는 의식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경영진은 보증인이 없으면 둘 다 복지시설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모자가 헤어질 것을 알았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아이를 데려가 경상북도에 있는 제 시어머니 댁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이 입양한 아이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가서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웠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은정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옳고 그름 사이에서 때로는 단 한 번의 성급한 선택만이 갈라놓는다. 하지만 침묵의 대가는 한 아이가 어머니를 잃고 한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며 한 양부가 한 번도 진실이 아니었던 이야기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었다. 민우가 그녀의 집을 떠날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손에 들린 빨간 팔찌에 희미하게 비쳤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의 상징이 아니라 5년 동안 감춰진 비극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민우는 이제 준서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그의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더라도 아이가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민우가 두 번째 DNA 검사 결과를 손에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두근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곧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감했던 진실 앞에서 차분했다. 얇은 종이가 책상 조명 아래 펼쳐졌고 그의 눈은 빠르게 결론 부분을 향해 움직이다가 굵은 글씨의 한 줄에서 오랫동안 멈췄다. 모자 간 혈연 관계 일치도 99.99%.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몇 초 동안 정지된 것 같았다. 놀라움도 경악도 아닌 쓸쓸한 안도감이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떠돌이 여인, 사회가 이름 없는 자, 미친 자, 해롭지 않은 구걸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바로 그가 4년 동안 사랑해온 아이의 친모였다. 더 괴로운 것은 진실이 단지 작은 실수 때문에 묻힐 뻔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첫 번째 검사를 떠올렸다. 당시 그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의 비서가 이현숙이 의료센터에서 잠든 동안 조용히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했고 모든 것이 서둘러 진행되었다. 간단할 것 같았다. 하지만 두 번째 결과가 나온 후 그는 의료센터의 내부 CCTV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다시 확인했다. 그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날 밤 이현숙은 방 청소를 위해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민우의 비서는 늦게 도착하여 상황을 몰랐다. 그가 옛 방에 들어갔을 때 병상 근처에 걸린 재킷을 보았고 이현숙의 것이라 생각하여 그 재킷 칼라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해 검사를 위해 가져갔다. 하지만 그 재킷은 이현숙의 것이 아니라 전날 들어온 다른 노숙자의 것이었다. 첫 번째 검사는 잘못된 사람의 머리카락 샘플을 기반으로 했고 그것은 거의 아이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신성한 모자 관계의 끈을 끊을 뻔했다. 이제 민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이해했다. 만약 그날 그가 차가운 수치와 감정 없는 종이를 완전히 믿었다면, 만약 아이 자신의 감정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스스로 모자를 영원히 갈라놓았을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이현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아침 그는 이현숙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요양원으로 갔다.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지난주에 민우가 보낸 작은 화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민우는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그저 그녀 앞에 종이를 내밀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확인 문구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소리 없이.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작게 물었다. 제가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만날 뿐만 아니라 만약 준서가 원한다면 저는 모자가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겁니다. 이현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억눌린 울음이 아니라 사고, 부서진 기억, 그리고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에 의해 빼앗긴 세월의 모든 눈물을 쏟아내는 듯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민우의 저택 앞에 멈춰섰다. 셔츠를 입은 두 남자가 사회복지과 배지를 달고 엄격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저희는 정준서라는 아이의 신원 사칭에 관한 익명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입양 서류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임시로 후견인 서류를 압수하고 조사를 위해 양육권 중지를 요청합니다. 민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침착함을 되찾고 물었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그들은 침묵하며 익명의 고발장 사본만 내밀었다. 하지만 민우가 주목한 것은 고발장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는 점이다. 준서의 본명, 이현숙의 진짜 이름, 그녀가 실종된 시기, 심지어 그녀가 양구군 의료원에서 기억을 잃은 환자였다는 세부 사항까지 언급했다. 그렇게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조은정. 즉시 민우는 사람을 시켜 다시 조사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조은정에게는 화영이라는 언니가 있었고 그녀는 2년 전 문을 닫은 사설 진료소의 회계사였다. 그 진료소는 불법 입양 중개 의혹이 있는 곳들 중 하나였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통해 입양된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민우는 준서가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신원 도용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이 점점 드러나자 누군가가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우는 준서를 외곽에 있는 가족 소유의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동시에 그는 후견인 권리를 보호하고 다가올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는 이제부터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존재해온 시스템과 마주해야 했다. 그 시스템에서는 진실이 종종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민우는 그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현숙은 민우가 지원하는 작은 요양원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준서는 사회복지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민우가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모든 조건이 비밀로 유지되었고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알지 못했다. 단지 세 사람만 알고 있었다. 민우, 이현숙, 그리고 떠돌이 여인을 엄마라는 거룩한 두 글자로 부른 아이. 그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렸지만 입에 대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사업 경험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는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었다. 단지 한 번의 만남, 5년 동안 중단된 만남이었다. 그는 준서에게 옷을 입히고 아이의 칼라를 정리한 뒤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날 거야. 지난번에 길에서 만난 그 여자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갑자기 빛났다. 맞아, 엄마라고 했지. 오늘 아빠가 너의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줄 거야.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민우를 안았다. 꽉 껴안았다. 민우는 아이의 떨리는 숨결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에 그의 목이 베었다. 그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양부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차는 조용히 요양원을 향해 달렸다. 이른 아침 바람이 은행나무를 통해 불어왔고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우는 갑자기 모든 것이 매우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 평화로움 뒤에 숨겨진 소용돌이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차가 도착하자 그는 먼저 내렸다. 하지만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멈췄다. 요양원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그는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 중. 불안감이 그의 마음에 불처럼 번졌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문을 치며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근처에서 커피를 파는 사람이 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침 일찍 차가 와서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슨 서류를 보여주며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게 보였어요. 민우는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도시 주변의 모든 의료시설에 전화를 걸었다. 어느 곳에도 이현숙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사람은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업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현숙과 일치하는 노년 여성이 빈딘에 있는 사설 요양시설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신질환으로 행동 능력이 상실된 환자로 이송됐다고 해.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시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원은 말했다.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민우가 모든 서류, 법적 후견인 증명서, 심지어 이현숙이 준서의 어머니임을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까지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간단히 말했다. 이 파일은 철회되었고 새 보증인은 조은정 씨입니다. 은정? 또 그녀군요. 민우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은정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옛 신분 도용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현숙은 그녀가 너무 늦기 전에 제거해야 할 유일한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제 민우에게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조사 기자인 친구에게 연락했다. 모든 파일, DNA 결과, 증언, 영상 증거가 공개되었다. 단 24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는 불에 기름을 붓듯 이야기를 퍼뜨렸다. 신분이 바뀐 아이, 이유 없이 감금된 기억상실 어머니, 자신의 피가 아니지만 이미 살과 뼈가 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딱딱한 시스템과 맞서는 양부, 여론의 압력으로 당국이 개입하게 되었다. 조사팀이 요양시설로 파견되었고 다음 날 오후 이현숙은 자유를 얻었다. 차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우는 문을 열고 준서를 불렀다. 아이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뒤에 선 백발의 여인을 보자마자 손에서 연필을 떨어뜨리고 눈을 크게 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현숙이 다가왔다. 각 걸음은 마치 무언가 깨지기 쉬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천천히 내딛었다. 아이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멈추고 떨리는 두 손을 모았다. 엄마를 기억하니? 준서는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마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마른 팔로 아이를 안았다. 입술을 다물어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떨리다가 마침내 무너졌다. 민우는 뒤에 서 있었고 어느새 그의 눈도 빨갛게 변해 있었다.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민우는 비록 모자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매우 길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관련된 사람들, 저 뒤에서 신분 도용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멈춘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빼앗길 것이다. 그가 침묵한다면 더 많은 어머니들이 소위 행동 능력 상실이라는 이름으로 감금될 것이다. 단지 그들이 다른 이들의 게임에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민우는 모든 것을 겪은 후 한 가지를 이해했다. 때때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조은정은 도망치지 않았다. 기자들이 그녀의 옛방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이사했지만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녀가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서류도 없고 명확한 기록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소셜미디어도 없어서 민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민우는 차에서 내려 작은 골목에 위치한 낡은 집 앞에 섰다. 공기 중의 습기, 황혼의 희미한 빛이 모든 것을 바른 사진처럼 보이게 했다. 은정은 빨래를 하고 있었다. 한쪽이 깨진 오래된 플라스틱 대야에 손을 담그고 천천히 빨래를 문지르며 얼굴은 침착했다. 민우를 보자 그녀는 일어서 손을 셔츠에 닦았고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은 집 옆 돌벤치에 앉았다. 바람은 없었고 단지 어디선가 새는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야 은정이 입을 열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을 잃을 테지만 숨기면 아마도 한 어머니를 죽이고 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빼앗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마치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손을 모았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일을 했어요. 단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은정은 민우와 처음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4년 전 저는 지방의료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어요. 급여는 없고 단지 하루 특기 식사와 약국방에서의 숙소만 있었죠. 저희 가족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저는 언니 화영과 함께 살았는데 그녀도 개인의원의 회계사로 저와 다를 바 없이 힘들게 살았죠.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한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데려왔어요. 그녀는 신분증이 없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동시에 3살쯤 된 남자아이가 함께 왔어요. 사람들은 모자라고 했죠. 저는 그녀를 며칠간 돌봤고 그녀가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없고 단지 계속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만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어요. 그때 제 상관은 둘 다 복지시설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곳에 가면 헤어질 테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고 아이는 후견인이 없으면 보육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찢어진 귀를 가진 봉제 인형을 안고 밤에 훌쩍이며 울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그때 무언가를 한다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갔더니 언니가 화를 냈어요. 불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며칠 후 언니가 제안을 했어요. 누군가 입양할 아이가 필요하다고요.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래?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몰래 아이를 데리고 외곽의 보육원으로 데려갔어요. 절 앞에서 발견했다고 거짓말했고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났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3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몰랐어요. 몇 년 후? 저는 우연히 뉴스에서 그 아이의 사진을 봤어요. 독신 젊은 재벌이 남자아이를 입양했다는 기사였어요. 저는 즉시 그를 알아봤어요. 제가 접수 서류에 임시로 준호라고 이름 붙였던 그 아이였어요.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기뻤던 건 적어도 그가 제대로 된 삶,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려웠던 건 만약 누군가 거꾸로 조사하거나 누군가 기억해낸다면 저는 아이 신분을 바꾼 사람, 납치 공범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죠. 저는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도 없고 공식 기록도 없고 언니와의 모든 연락도 피했어요. 그저 모든 일이 잊혀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 옛날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리를 떠돌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저는 겁에 질렸어요. 당신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다시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녀를 요양시설로 보내는 서류에 서명하고 정신 이상 확인서를 꾸며냈어요. 그녀가 다시 한번 사라지길 바랐던 거죠. 제 생각에는 오래된 실수를 다른 실수로 바로잡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만약 그 대가가 한 사람의 인생이라면 어떤 실수도 용서받을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은정은 격렬하게 울지 않았지만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려 그녀의 손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판사가 필요 없는 자백문에 찍힌 조용한 마침표 같았다. 민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물었다. 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날 민우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은정의 모든 고백을 녹음한 채 떠났다.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언젠가 법원이 이현숙과 그녀의 아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면 민우에게 은정은 더 이상 두려운 이름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멀리 길을 잃고 이제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 배우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수많은 날의 뛰어다님, 투쟁, 고뇌, 깨달음 끝에
마침내 민우가 이현숙 모자의 임시 거처로 마련한 작은 집, 조용한 연못 옆에 위치한 그곳에서 첫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서의 웃음이었다.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현숙을 엄마라고 불렀다. 더 이상 망설임도 혼란도 없었다. 아이는 그녀를 안고 마치 긴 꿈에서 길을 잃은 후 오래된 담요를 찾은 작은 고양이처럼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때 길가에 웅크린 채 자동차 소리에 움찔하고 이름 없고 가족 없고 기억 없는 도시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던 이현숙은 이제 천천히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를 재우는 방법을 기억했다. 심지어 3살 때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뺨에 작은 손등을 대는 아이의 작은 습관까지 기억했다. 민우는 창가에서 모자를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부겐빌레아 화단을 통해 비스듬히 비쳐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이 평범함을 얻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을 견뎌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서류가 업데이트되었다. 법원은 이현숙과 준서 사이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본명인 정준호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민우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러 차례의 대화와 3사람 사이의 눈물, 침묵의 순간들 후에 그들은 한 가지에 합의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는 2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명은 그를 낳았고 한 명은 그를 키웠다. 민우는 공식 후견인 자격을 이현숙에게 양도했지만 공동 후견인 자격은 유지했다.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단지 혈연으로만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삶은 동화처럼 쉽지 않았다. 이현숙은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노숙 생활, 서류 없음, 은행 계좌 없음, 펜을 들고 서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모두가 빠르게 걷고 많이 말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보다 화면을 더 많이 터치하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버스 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위해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이름을 바꿔야 했다. 친구들은 물었다. 왜 내 이름이 전처럼 아빠랑 닮지 않아? 왜 가정부 대신 엄마가 널 데리러 오는 거야? 아이는 침묵만 지켰고 밤에 혼자 베개를 안고 울었다. 민우는 상처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유 과정에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저녁 3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현숙이 서툴게 국을 엎질렀다. 그녀는 당황해하며 사과하고 어색하게 식탁을 깠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준호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 수건을 가져와 조용히 어머니를 도왔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혀를 차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민우 아빠도 노트북 키보드에 커피를 쏟은 적 있어요. 온 식탁이 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매주 장을 보러 가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배웠다. 수박 고르는 법, 버스 노선도 검색하는 법, 설날 떡국 만드는 법. 이현숙은 어머니 노릇을 다시 배웠다. 민우는 한 발짝 물러서는 법을 배웠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할 공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준호,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엄마라는 2글자를 분명하게 떨림 없이, 혼동의 두려움 없이 부르는 법을 알게 되었다. 민우는 다시 한번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사업 초기부터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는 급하게 공책에 적었다. 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양아버지나 친어머니란 정의로 묶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세월과 눈물, 그리고 늦은 보응을 통해 느껴져야 한다. 우리 3사람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지만 아마도 가장 진정한 의미의 가족일 것이다. 창문 너머로 노란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조용히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고 한 아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창문 뒤에 서서 식어가는 커피를 들고 아주 작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인생에서 승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가족애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운명을 이겼다.